알렉산드로스의 정복 전쟁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 시대 전쟁 중에서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전투, 특히 그 마라톤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요. 어, 이 밀집 보병, 즉 팔랑스를 중심으로 한 어떤 밀집 보병들의 전투, 그리고 마라톤 전투에서 떤 요인이 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가라는 이런 데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호플리테스나 또 호플론과 같은 이런 밀집 보병들의 무기 체계 등에서 논의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이 알렉산드로스의 정복 전쟁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이 이제 우리가 기원전 뭐 5세기 즉 492년에서 479년에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롯해서 그리스 반도의 이 폴리스 국가들하고 또 소아시아의 절대 강자였던 페르시아 제국 간의 어떤 격돌이 이 페르시아 전투라고 한다면, 이 알렉산드로스의 정복 전쟁은 시대적으로 보면 훨씬 그 이후에 기원전 334년에서 323년에 이 마케도니아, 즉 그리스 반도의 북쪽에 있는 조그만한 폴리스에 있던 마케도니아죠. 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리스 반도 각지에서 모집했던 이 연합군을 데리고 헬레스폰트, 즉 다르다넬스 해협을 건너서 이 동방의 페르시아 제국과 벌인 전쟁을 바로 이제 우리가 알렉산더 정복 전쟁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 알렉산더가 여러 페르시아와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함으로 인해서 알렉산더는 30살이 채 안 된 20대의 젊은 나이에 20세의 왕이 되었죠. 18살부터 이제 사령관으로서 전투에 참여를 했고요. 아버지 필리포스 2세를 이어서 2세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이 캐로나이아 전투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그리스 반도를 통일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사망을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암살인지 또는 뭐 어떤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뚜렷한 사료가 없지만 어, 일반적인 어떤 해설들은 의견들은 본인의 그 경호원에 의해서 또 살해를 당한 암살을 당한 걸로 이렇게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어쨌든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 20세에 알렉산더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제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을 정벌을 떠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정벌, 즉 동방으로의 정벌은 이 필리포스 2세 아버지의 또 어, 하나의 예문이기도 했고요. 또 알렉산더는 왕위를 계승함으로써 뭔가 자기 능력을 또 보여주면서 자기 권력을 탄탄하게 다질 그런 또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죠. 어쨌든 이 알렉산더는 서른이 채 안 된 약관의 젊은 나이에 그리스 반도에서부터 인도 북부에 이르기까지 이 고대 역사에서 가장 광대한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이 동방 원정에서 이 빛나는 이 제국, 즉 알렉산더 제국의 어떤 건설의 첫 발판을 만들어준 계기가 바로 이수스 전투입니다. BCE 333년에 벌어진 전투인데요. 이 이수스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어,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되는 전투가 바로 이 이수스 전투인데요. 이 이수스 전투를 중심으로 해서 알렉산드로스의 정복 전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 반도 남쪽에 이제 아테네, 뭐 이런 어떤 또 에게의 아테네,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뭐 스파르타,
또 코린토스, 테베 뭐 이런 강력한 어떤 도시 국가들이 이 동방의 대국 페르시아와 연거푸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즉 페르시아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훨씬 전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제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는 아주 작은 도시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소용돌이에 틈타서 페르시아 전쟁에서 다른 폴리스들, 즉 아테네와 스파르타 등이 여러 가지 이 페르시아 전쟁에 여념이 없을 때 서서히 이 마케도니아는 북쪽에서 국력을 점점점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그리스 폴리스들의 어떤 위세에 눌려서 그동안 이 마케도니아는 뭐 제대로 길을 펴지를 못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를 계기로 해서 즉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이제 모든 어떤 힘을 쏟고 있을 때 이 마케도니아는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었죠. 그래서 필리포스 2세 시대에 이르러서 내부적으로 축적해 왔던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 반도를 실질적으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BCE 338년경에 이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제 이후에 필리포스를 알렉산더가 이제 뭐 알렉산더 또는 알렉산드로스 뭐 이렇게 다 같은 같이 호칭을 합니다. 우리는 알렉산드로스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마케도니아를 통치를 하면서 동방 원정을 시도를 해서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리우스 대왕을 무릎을 꿇리고 인도 북부의 인더스 유역까지 이렇게 진출하는 대제국을 건설을 하게 되죠. 이 마케도니아의 원래 인종은요, 이 기원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넓게는 이제 이 그리스인 계통에 속하긴 하지만 이 북방의 다른 이민족들하고 이렇게 이제 피가 섞였다는 이런 주장도 또 일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케도니아의 인종적 기원을 정확하게 알기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인들이 그리스 반도의 남쪽으로 이렇게 남하를 했을 때 어, 그대로 이제 이 북방에 남아서 부족 단위의 생활을 했던 것이죠.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고 있을 동안에는 이 마케도니아는 또 페르시아의 정복이 되어서 페르시아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을 또 강제로 동원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는 아주 그 높은 산악 지역이었어요. 물론 그리스 반도 전체가 70%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폴리스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었죠. 이 폴리스가 어떤 평지, 즉 산악이 70% 정도 우리나라와처럼 이 그리스 반도는 산악이 많은데요. 산악으로 이제 이 여러 가지 바운더리가 이렇게 제한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도 평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치 공동체인 폴리스들이 형성이 되어서 어, 이러한 어떤 하나의 그 전체적으로 그리스의 어떤 형세를 이루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 고산지대에서 마케도니아 북쪽이기 때문에 더 오히려 밑에 있는 남쪽 폴리스보다 훨씬 더 고산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산지대에서 중심으로 이제 부족 단위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적으로 좀 낙후가 되었었어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남쪽에 있는 뭐 아테네나 이런 에게 연안에 좀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도시 국가들은 이 마케도니아를 이 야만족 바베리안
야만족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유럽에서 로마인들이 북방의 고트족이나 북방 민족들, 이민족들 바베리안이라고 불렀듯이 이때도 이 마케도니아를 이민족으로 취급을 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홀대를 받았죠. 자,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가 이제 근처에 이제 해안지대에 형성되어 있던 이 여러 에게죠. 에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이 폴리스들을 통해서 이 선진 문화를 이제 흡수를 합니다. 필리포스 2세에 때부터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페르시아 전쟁을 치르면서 남쪽에 있는 폴리스들이 굉장히 이제 국력을 소진하고 있을 때 이 마케도니아는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에게 주변의 도시 국가들로부터 진취적인 어떤 문화와 기상을 이렇게 이어받아서 국력을 점점 신장시켜 나가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기원전 이 359년 BC 359년에 이 필립 2세, 필리포스 2세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이때가 이제 마케도니아는 아주 강자로서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폴리스의 국가들도 마케도니아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국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필리포스 2세는요, 특히 금광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를 마련하죠. 그리고 또 정치 군사적으로 대개혁을 단행을 하면서요. 시족이나 부족 단위로 이렇게 분권화되어 있던 마케도니아의 어떤 권력을 중앙집권적인 통일 국가로 이제 바꾸죠. 그리고 이 필리포스 2세는 이 상비군을 육성을 합니다. 당시만 해도 이 상비군을 육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앞에서 이제 금광을 개발해서 재원을 마련하고요. 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군제 개혁, 군사 개혁을 통해서 이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 개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죠. 그래서 상비군을 육성하고 또 상당히 앞선 선진 전략 전술 이때는 뭐 전략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싸우는 방법 즉 전술이죠. 이런 전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영농으로 구성되어 있던 밀집 보병, 즉 호플리테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호플리테스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요. 당시에 그리스에서는 이제 팔랑크스, 즉 호플리테스는 중무장한 보병들을 우리가 호플리테스라고 그러고요. 청동투구를 쓰고 흉갑을 두르고 그 다음에 쉰가드를 차고 오른손에는 긴 찌르는 창인 사리사를 들고 왼쪽에는 호플론이라는 방패를 들고 그리고 허리에는 이 숏스워드 당금을 찬뭐 무게가 한 35kg 정도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밀집 보병을 우리가 호플리테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호플론이라는 방패 이름에서 유래했죠. 자,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호플리테스가 16by 12, 즉 16, 5와 12, 열로 이렇게 또는 16, 5, 16, 열 이렇게 이제 포메이션 대형을 유지해서 이제 전투를 치는데 이게 이제 팔랑크스죠. 나중에 이제 이 팔랑크스가 로마로 넘어가면 로마에서는 이게 이제 로마 군단으로 이렇게 좀 더 기동화되는데요. 기원은 이 팔랑크스에서 기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팔랑크스를 형성해서 이제 전투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필리포스 2세도 이러한 밀집 보병들을 자영농을 중심으로 해서 밀집 보병들을 양성을 하고요. 그리고 귀족들은 이제 이 기병대를 양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 기병이 되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이제 귀족들 자제들이 주로 이제 말을 타고 했거든요. 그리고 말은 상당히 또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귀족 중심으로는 기병을 형성하고 또 자영농에게는 이제 밀집 보병을 중심으로 해서 상비군을 형성합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 시대만 해도 이 당시에는요
어떤 군인들이 무장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오늘날처럼 무장을 시켜주는 이런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무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공동체는 본인이 지킨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고요. 어, 그리고 이 팔랑크스라는 대형을 형성해서 싸울 때도 등을 돌려서 도망가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행위로 간주하는 이런 문화가 싹트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폴리스에서는 굉장히 어떤 애국심이 투철한 이런 호플리테스들로 구성이 된 어떤 전통이 자리 잡았죠. 자, 그래서 이 필리포스는 이 상비군을 육성하고 또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는 이런 어떤 군사 계획을 통해서 착실하게 군사력을 키우죠. 국력을 키워서 이제 대외적으로 뻗어나갈 팽창할 준비를 마치게 되면서 곧 이제 정복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캐로라이나 전투 여기에서 그리스 반도를 이제 통일을 합니다. 338년에요. 승리를 함으로써. 자, 앞에서 이제 이 다른 아테네나 스파르타들이 이제 패권 다툼을 할 때 페르시아와의 페르시아와의 전쟁과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패권 다툼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459년에서 447년이죠. 자, 이렇게 이제 국력을 폴리스들이 이제 낭비하고 있을 때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이제 국력을 점점 키웠다고 그랬죠. 그래서 338년에 캐로나이아 전투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그리스 반도를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필리포스가 암살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왕위를 이어받은 알렉산드로스 아들이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때가 BC 334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조금 앞으로 돌아가면요. 이 대외적으로 당시에 이 그리스 반도의 상황은 이 마케도니아가 이렇게 발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 북부에서 마케도니아의 국력 신장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에 이 남쪽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폴리스들끼리 지루한 어떤 패권 다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력이 소진이 되었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27년간의 주로 약 30년 동안 이루어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결국은 이제 이 페르시아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패권 전쟁인데요, 주로. 그래서 두 개의 동맹으로 이제 갈라집니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에게 연안의 도시 국가들은 이제 델로스 동맹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왼쪽의 그리스 반도에는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형성이 되죠. 뭐 테베라든지 코린토스라든지 뭐 이런 주로 강한 도시 국가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사실 아테네의 국력이 스파르타에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는 에게의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진취적인 어떤 해양 세력이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에게 연안의 폴리스들이 이렇게 복속을 시키고 동맹을 사실 뭐 동맹이지만 거의 복속을 시켰죠. 그러면서 점점 힘을 키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파르타는 사실은 굉장히 폐쇄적인 전체주의, 군국주의적 사회였어요. 그래서 점점점 융통성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파르타 자기 민족들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는 이 민족들을 이제 정복을 해서 노예로 삼아서 농사를 짓고 스파르타 자기 고유 민족들은 전 인원들이 다 이제 전사로서 생활을 했죠. 자, 그런데 아테네가 점점점 세력을 규합해 가면서 스파르타와 거의 대등한 정도의 국력을 가지게 됩니다. 세력 전이 현상이 일어나죠. 자, 이런 세력 전이가 일어날 때는 우리가 국제 정치에서 흔히 이야기할 때 예, 전쟁이 불가피하다라는 이론이 또 있죠. 우리가 세력
균형이라는 어떤 뭐 이론도 있고요. 또 세력전이라는 이론도 있는데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국제 정치학의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세력전이 이론의 대표적인 마더로서 이렇게 모델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아테네의 국력이 점점점 이 스파르타의 국력과 이렇게 대등해지면서 이제 국력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죠. 이때가 제일 불안정하고 전쟁이 이제 발발한다는 이론이 바로 세력전이 이론이죠. 패권국이 A라는 패권국이 있고 B라는 제2의 도전국이 있으면 이 도전국이 점점 힘을 키워서 A라는 패권국의 힘을 추월하는 그 순간이 이제 격돌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자, 이 펠로폰네소스가 바로 그런 전쟁이었어요. 자, 이런 전쟁을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하는 동안에 북쪽에서 이제 마케도니아는 이걸 이용해서 국력을 점점 키우죠. 그래서 필리포스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통해서 결국은 남하를 해서 그리스 반도를 통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결국은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나지만 궁극적으로는 또 이 스파르타의 동맹들이 반기를 들면서 결국은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스파르타가 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그리스 반도의 주도권을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그리스 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이 아테네가 승리를 했죠. 아테네가 페르시아 전쟁에서 마라톤 정리수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가 재침을 했을 때 살라미스 해전에서도 또 대승리를 하고 또 플라타이아에서도 또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를 하면서 결국은 아테네가 급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그리스 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이 폴리스 아테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급속도로 이제 쇠퇴를 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이 스파르타와 테베가 또 폴리스 세계 패권을 놓고 펠로폰네소 전쟁 이후에 또 패권 전쟁을 또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이제 스파르타에게 패하죠. 자, 이때 스파르타는 이제 테베라는 이런 강력한 도시 국가들과 같이 이 연합을 형성을 했었는데요. 동맹을 맺었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나중에 승리한 이후에 이 동맹국들이 스파르타에게 반기를 들었죠. 여러 가지 스파르타가 동맹국들을 무시하고 어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동맹국에 대한 어떤 물질적 또는 권력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야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테베를 중심으로 해서 스파르타의 반기를 들면서 또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스파르타와 테베가 폴리스 세계의 패권을 두고 또 싸웁니다.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결국은 이 스파르타가 테베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자, 이처럼 이제 이 반도 남부의 폴리스들이 서로 분열되어서 이제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는 이 와중에 이제 은밀하게 국력을 배양해왔던 이 필리포스 2세 마케도니아군이 이제 반도의 남쪽으로 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338년 델피 부근의 이 캐로나이아 전투에서 아테네와 이 테베 연합군을 격파를 하고요. 마침내 그리스 반도를 통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 반도의 패권을 장악했던 이 필리포스 2세는 이어서 이제 숙적 페르시아와의 일전을 도모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페르시아는 너무나 큰 어떤 제국이었죠. 사실은 뭐 그리스가 통일이 되었지만 페르시아에 필적할 정도의 국력은 안 되었어요. 상당한 힘의 어떤 크기로 볼 때는 뭐 페르시아를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았죠. 어쨌든 이 필리포스는 페르시아 제국과의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야심을 키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정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암살이 되는 바람에 페르시아 정복 사업이 이제
결국은 알렉산드로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왕의 어떤 정복 계획을 개성을 해서 새로운 이제 통치자로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 당시가 20살이었어요. 자, 이 알렉산드로스는요, 어려서부터 이 왕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필리포스 2세가 아주 강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물론 피지컬이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강한 단련을 했지만 굉장히 학문적으로 또 뭐 철학이나 이런 예술 이런 방면에서 상당히 이제 알렉산더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켰죠. 이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이 바로 이 당대의 석학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알렉산드로스에게 개인 교습을 했죠.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치면 이제 이 가회를 아주 철저하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즉위하자 말자 이 상당히 이제 젊은 나이에 20살에 이제 왕위를 계승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권력의 저항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을 이제 틈타서 이 반도 남부에 있는 폴리스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알렉산드로는 여기서 실력을 발휘하죠. 신속하게 반란을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폴리스들의 남부 지역에 있는 폴리스들의 반란을 신속하게 진압을 해서 결국은 폴리스 전체의 세력을 규합하는데 성공을 하죠. 그리고서는 이제 페르시아 정복에 대한 야망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BCE 334년 이 그리스 반도를 통일한 이 알렉산드로스는 당시에 아주 대병력을 이끌고 에게해를 가로질러서 페르시아 원정길에 오르게 됩니다. 대략 이때 알렉산드로스가 지휘했던 병력들은 보병이 약 3만 2천이었고요. 기병이 한 5천, 그리고 함선이 180척, 어마어마한 규모죠. 당시 우리 기원전 334년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뭐 250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죠. 사실 이 함선 180척을 이끌고 헬레스폰트 해협, 다르다넬스 해협을 지나서 사실은 동방 원정을 떠난 데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실은 역사죠. 그래서 에게를 가로질러서 원정에 떠납니다. 그래서 파죽지세로 이제 페르시아군을 무찌르죠. 그래서 페르시아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 오늘날의 이제 터키 지방인데요. 이 페르시아에 지배하에 있던 이 소아시아의 그리스계 폴리스 식민지들을 점점점 이제 다 수복을 해 나갑니다. 당시에 이제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 그리스의 식민지는 다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이런 자기 민족들의 어떤 이 민족들을 다 페르시아에서 이제 해방을 시켜주죠. 자, 그런 이 와중에 이제 기원전 333년이죠. 이 333년에 이수스에서 처음으로 이제 다리우스 대제, 당시의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우스죠. 이 다리우스 3세인데요. 이 다리우스 3세가 이끄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15만 대군과 이제 이수스에서 결국은 격돌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수스에서 대승을 알렉산드로스가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완전히 정복한 하나의 발판을 다지는 전투가 바로 이 이수스 전투예요. 이 당시에 뭐 다리우스 3세는 15만의 대군을 이끌고 왔죠. 이수스에. 자, 여기서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승리를 하면서 계속 알렉산드는 말머리를 동쪽으로, 즉 페르시아 제국의 서쪽으로 향했죠. 그래서 그 기원전 331년 이때에는 이제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또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참고 영상에서 우리가 그라쿠스 전투, 이수스 전투, 가오가멜라 전투 이런 내용들 다 여러분들 시간대별로 한번 잘 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가오가멜라 전투에서 또 대승을 거두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기원전 330년에는 이 히다스페스강 전투를 계기로 해서 인도의 북부 인더스 강 유역까지 진출을 합니다. 자, 이러한 세 차례의 전투를 이제 각 전투가 굉장히 다 결정적인 어떤 중요한 전투였지만 이 동방원정길에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이 전투가 바로 이 이수스 전투예요. 이 이수스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의 마케도니아 군대의 특징이 가장 이 이수스 전투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지형상으로 이 이수스는 산악이 바다와 면에 있는 좁은 평지였고요. 또 굴곡이 굉장히 심한 데다가 하천까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수스 지역을 알렉산드로스가 지형 정찰을 하죠. 그리고 지형 정찰을 딱 해보니까 이 기병보다는 보병 중심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드로스는 자기 부대의 중앙에 보병을 편성합니다. 팔랑크스로 형성된 이런 밀집 보병을 편성하고요. 그리고 좌우 양측에 기병대를 배치하는 이런 전투 대응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병력 배치를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알렉산드로스는 선두에서 말을 타고 부하들 이 부대 앞에 흐르고 있는 이 피나로스 강, 당시에 그 강의 이름이 피나로스인데 이 피나로스 강을 건너서 페르시아군 진지로 돌진을 합니다. 이때 히야의 이제 장수들은 주간에 강을 건넌다는 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야음을 틈타서 공격하자고 강력하게 건의했지만 알렉산더는 단호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단호하게 주관으로 용감하게 본인이 진두지휘를 하면서 피나로스 강을 건너죠. 돌진을 하죠. 그래서 용감하게 이 적진으로 향해서 말을 타고 달리는 이런 지휘관, 즉 알렉산드로스 지휘관이기도 하고요. 또 왕이기도 하죠. 이 알렉산드로스의 모습을 보고서 이 마케도니아 군대는 사기가 충천하죠. 그래서 곧바로 알렉산드로스를 따라서 진격을 해 나갑니다. 이 페르시아군은요, 갑자기 허를 찔린 거예요. 너무나 신속하게 주간에 이 알렉산드로가 공격을 하니까 이 신속한 공격에 완전히 허점을 찔려서 이 페르시아군은 지휘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적장, 즉 페르시아 왕인 다리우스 3세가 이제 친정을 왔죠. 이 다리우스 3세는 허겁지겁 이제 힘도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도주를 하게 됩니다. 후퇴를 하게 됩니다. 도주하기에 급급했죠. 완전히 기습을 당한 겁니다. 이 이수수 결과는 완전히 알렉산드로스가 이끈 그리스 연합군이 대승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이수수 전투에서 어떻게 알렉산드로스는 대승을 거둘 수 있을까요? 당시에 사실 페르시아는 그리스 연합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군대였거든요. 병력 면에서도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보병이 뭐 한 3만 2천 정도, 기병 5천, 함선이 180척이지만 이때 다리우스 3세가 이끌고 왔던 페르시아 군대는 15만이었거든요. 사료에 의하면. 게임이 안 되죠. 수적으로도 뭐 아주 열시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강력한 페르시아군을 대파를 할 수 있었는가? 먼저 이 알렉산드로스가 구사했던 여러 가지 어떤 전술 전략, 그리고 탁월한 어떤 상황 판단 능력, 지휘관으로서 군의 어떤 장수로서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선 이 알렉산드로스는 탁월한 전장 파악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지형을 관찰한 다음에 병력을 가운데 보병, 양쪽에 기병을 배치하고, 그리고 이 지형에 맞는 적합한 병력을 배치했다고 했죠. 그래서 중앙에 밀집 보병을, 좌우 양쪽에 기병대를 배치해서 기병대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서 페르시아군의 양측방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의 진영을 완전히 대혼란에 빠뜨려버리죠. 포위승멸전을 펼쳤던. 우리가 마라톤 전투에서도 사실 사선형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좌우익의 어떤 양익포위 개념으로 해서 페르시아 군대를 완전히 양익포위에서 섬멸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이수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병을 이용해서 양쪽에 기병을 배치해서 중앙으로 결국은 페르시아 군대가 중앙에서 그리스 밀집 보병들하고 격돌을 벌이면서 처음에 이제 이 그리스 보병들이요 밀렸어요. 그래서 대응이 이 팔랑크스가 좀 이렇게 무너지면서 상당히 이 공경에 처했죠. 자, 이 모습을 본 알렉산더가 바로 기병들을 이끌고 중앙으로 돌진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페르시아 군대가 중앙에서 양적 기병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무참한 살육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적군의 좌우익을 돌파한 다음에 이 뒤쪽에서 후미와 우익을 연이어서 공격을 해서 적 진영을 완전히, 페르시아 군대의 진영을 완전히 혼란 상태로 몰아넣어버리죠. 그래서 포위 섬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어를 할 수밖에 없던 이런 페르시아 군을 이 알렉산더 군대가 아주 대담한 어떤 공세 작전으로 적을 돌파하고 또 몰아붙임으로써 쉽게 이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페르시아군은 이제 어,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죠. 다리우스 3세가 결국은 도주하니까 페르시아 군대는 완전히 이제 사기가 떨어지고 이 페르시아 군대도 이제 도주하게 돼요. 지리멸려 흩어지면서 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 추격을 하게 되죠. 우리가 공격 작전 이후에 전과 확대를 하고 추격을 하는 이런 형태로 보통 이제 전투가 진행이 되죠. 현대전도 마찬가지죠. 현대 우리 지상전도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의 돌파구가 확장이 되고 적이 도주를 하니까 전과 확대를 하고 또 추격을 하면서 페르시아 군대를 무참하게 도륙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사료에 의하면 이 당시에 이 피나로스과 함께는 얼마나 많은 병력들, 페르시아 군들이 이렇게 사망을 했는지, 전사를 했는지, 이 피가 이 피나로스 강물이 완전히 피로 붉게 물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수스 전투에서 우리 알렉산드로스의 그리스 군대가 수적으로 굉장히 열세했고요. 또 이제 원정이잖아요, 원정. 그리스 반도가 아닌 다른 나라 땅이죠. 페르시아 동방의 다른 땅으로 이국 땅에서의 어떤 불리한 점을 극복을 하고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분명히 이러한 승리를 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 근본적인 승리의 요인은요, 이 마케도니아 군대의 무기 체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논한 대로 이 사실 전쟁의 역사는요, 과학기술의 발전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면서 그 기술에 걸맞는 무기 체계가 발전하죠. 그리고 싸우는 방법이 또 그에 따라서 바뀌게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고대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계해서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 군대의 무기 체계는요, 당시에 보면 필리포스 2세 통치 기간부터 그때부터 마케도니아 군대는 지속적으로 군 개혁을 해왔다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상비군을 육성하고 시족 부족 단위의 이런 국가 체제를 중앙 집권적인 국가 체제로 만들고 금강을 개발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어, 전략 전술을 개발했다고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논의를 했는데요. 자, 이 마케도니아 군대는 지속적으로 군 개혁 작업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이 농민 자장농이죠. 이 자장농 위주의 소규모 보병 부대와 그리고 귀족 중심의 기병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이 보병과 기병이 오늘날로 치면 제병협동이죠. 이런 어떤 어, 제병협동 작전이 잘 이루어지는 이런 군대로 어, 양성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소규모의 어떤 그런 부대가 아니라 이 최강의 전투를 지닌 전문적인 전사 집단으로 탈바꿈을 시켰죠. 군개혁을 통해서. 그 이전에는 군개혁 이전에는 사실은 소규모의 어떤 그 보병과 귀족 중심의 어떤 기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이런 군대였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상비군 제도를 만들고 또 대규모의 군대를 양성을 해서 최강의 전투력을 지닌 전문적인 전사 집단으로 이제 필리포스 2세가 사실 군대를 개혁한 것이죠. 우선요, 이 기존의 그리스 폴리스에서 유행했던 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논의했던 팔랑크스죠. 이 팔랑스를 보다 강력한 어떤 충격력을 지닌 중무장 부대로 이 필리포스 2세가 발전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원래 이제 기존에 이제 이 사리사, 즉, 사리사는 이제 오른손에 들었던, 호플리테스가 오른손에 들었던 찌르기용 창이에요. 이게 이제 기존의 그 창은 한 3m 정도 됐는데요. 이 필포스 이전에 이걸 4 내지 5m까지 늘리는 거예요. 길이를. 그래서 적군에 대한 살상력을 이제 결국은 높이죠. 상대적으로 아군 병사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죠. 창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멀리서 적을 이렇게 찌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긴 창을 기본 무기로 휴대를 했기 때문에 이 마케도니아의 이 팔랑크스의 병사들, 즉 호플리테스들은 적군이 근접하기 전에 먼저 긴 창을 이용해서 찌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상대적으로 이제 이 짧은 그 창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이 그리스 반도 남부의 다른 폴리스의 군대와 접전할 때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을 갖고 있었고요. 전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죠. 이 사리사의 길이를 약 한 1 내지 2m 정도 이렇게 길게 만들므로써 심리적 효과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살상력의 효과도 높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존의 직사각형 모양, 즉 12호와 16열의 팔랑크스를 정사각형의 형태, 즉 16호, 16열, 256면으로 개선을 한다. 이걸 이제 그리스로 신타그마 하면 이제 우리 정사각형인데요. 이 대형을 이렇게 바꾸죠. 신타그마 형태로. 그래서 이제 이 평상시에 이렇게 신타그마를 형성해서 팔랑크스를 이제 바꾸어서 대형 변경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킵니다. 그래서 팔랑크스의 중심 위치와 이 각계 병사의 활동 공간을 조절을 해줘서 당시 그리스 세계에서 일반화되었던 이 팔랑크스를 이제 보다 기동성을 더 높이고요. 그리고 융통성과 신중성을 이렇게 높인 어떤 전투용 인간 기계로 탈바꿈을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팔랑크스라는 것은 대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대형이 무너지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직사각형 모양은 대형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서 보다 대형을 바꾸기 쉽게 만들고, 그리고 이러한 대형 변경 훈련을 더욱 강하게 시킴으로써 기동성과 그리고 융통성을 이렇게 증대시켰다는 그런 의미죠. 이 그리스 폴리스들의 이 팔랑크스가요, 이제 이 호플리테스, 즉 구성원들, 전투원 전사들이 서로 이제 어깨를 이렇게 맞댄 좁은 간격으로 정렬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이제 필리포스 마케도니아 군대는 이것을 조금 더 간격을 넓힙니다. 이걸 우리가 페제의 타이로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각계 병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의 팔랑크스는 우리가 앞에서 호플리테스로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마케도니아의 이 각계 병사들 간의 간격, 각계 병사들이 페제의 타이로이, 폐제 타이로이로 불리는 이 각계 병사들 간의 간격을 넓히죠. 그래서 대형상으로 이 행동의 융통성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전투를 하게 되면 앞에 1호하고 5 사이에 1호와 5에 배치된 병사들이 자기가 휴대하고 있는 이 사리사를 전방으로 내밀은 상태로 이제 돌진을 함으로써 적에게 강력한 충격을 가할 수가 있었죠. 이 신타그마 부대가 이제 어깨에 이 원형 방패를 메고 양손으로 움켜잡은 이 장창, 사리사죠. 긴 창을 하늘 높이 이제 치켜들고 행군을 할 때는 마치 그 모습이 울창한 나무 숲이 이동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위용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모양새가 본격 접전 이전에 이미 페르시아 군대에게 엄청난 어떤 심리적 충격을 주고 심리적 위압감을 줬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선제압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마케도니아 군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헤타이로이라고 불리는 기병이거든요. 앞에 우리가 페제 타이로이는 보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중무장 보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병대는 헤타이로이라고 합니다. 헤타이로이. 이 헤타이로이라고 불리는 이 기병대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 귀족들이 사실은 이제 이 국가 통치 계급의 중심이었는데요. 이런 자제들, 귀족들의 자제들이 이제 주로 기병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예 중무장 기병대를 전투를 할 때 밀집 보병하고 같이 정면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기존의 이제 다른 폴리스들은 그 이전에는 사실은 중무장 보병 위주로 기병들의 운영이 소극적이었죠.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군대는요, 중무장 기병하고 중무장 보병을 중앙에 같이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적의 대응을 와해시킨 돌격 정술의 핵으로서 이 기병대를 운영한 것이죠. 이 귀족 계급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말을 타잖아요. 그래서 승마에 익숙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병을 이제 양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00명 정도 단위로 해서 한 개 대대로 이렇게 기병대를 편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 귀족의 자제, 즉 기병들은 굉장히 무거운 과복을 착용을 입었고요. 그리고 긴 창과 방패를 들었고 허리춤에는 칼을 차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되면 창을 앞으로 내밀어서 적군의 보병을 먼저 공격을 하고 필요할 때는 이제 허리에 차고 있는 창을 대신해서 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또 경무장한 보병들을 또 운용을 했습니다. 히파시타스라고 하는데요. 이 히파스
히파스피스트죠. 히파스피스트. 자, 히파스피스트라고 합니다. 자, 여기 조금 오타가 났네. 슬라이드에. 히파스피스트라고 그랬는데요. 영어로 표기된 걸 좀 참고를 해보길 바랍니다. 히파스피스트라고 불리는 그룹이 바로 이 경무장 보병인데요. 이 경무장 보병을 측방이나 플랭크나 또는 위어, 배후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무장 보병, 즉 히파스피스트에게는 이제 주로 정찰이나 이 스카우트, 척후 임무를 부여하죠. 그래서 굉장히 경무장이기 때문에 기동력이 빠르잖아요. 이런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서 적의 측방을 기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의 정면에 배치된 아군의 주력 부대를 커버하는 것이고요. 엄호하는 것이죠. 이런 역할을 이제 경무장 보병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방어를 할 때는 적의 중무장 보병을 또 고착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요. 자, 이 경무장 보병들, 즉 히파스피스트들은 가벼운 투창으로 무장을 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주로 이제 아군의 중무장 기병대가 전진하는 뒤에서 이제 혼란에 빠진 적군 대를 흐트러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방어작전 시에는 이제 적의 기병들을 견제하거나 또는 아주 지형이 험한 이런 지역에서 적의 중무장 보병을 견제하는 고착하는 이런 임무를 수행해요. 일종의 특수임무 보병 부대였죠. 이 경무장 보병 오늘날에. 그래서 이러한 경무장 보병은 기동성이 떨어지는 중무장 보병대와 어, 어, 적의 중무장 보병대를 견제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무장 보병대는 이 기동성이 떨어지는 중무장 보병대와 기동성이 빠른 경무장 기병대 사이에 이제 위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경무장 보병은 중무장한 보병하고 기동성이 빠른 경무장 기병대 가운데에서 배치를 해서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되면 각 부대들 간의 어떤 공백지대를 이렇게 최소화시키면서 아군 기병대를 지원을 해주고요. 그 사이에서. 그리고 적진을 돌파하는 이런 임무를 수행했죠. 상당히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병종이 이때는 중무장 보병을 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중무장 기병을 운용했고, 그 사이에 경무장 보병을 운용해서 부대 관객을 메워주면서 중무장한 기병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중무장한 보병과 중무장한 기병들은 적을 돌파하는 어떤 주력 부대로서 운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이 마케도니아의 창의적인 전술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중무장 보병, 그 다음에 중무장 기병, 경무장 보병들 간의 제병 협동이죠. 각기 다른 형태의 부대들 간에 서로 협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제병 협동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 뭐 보병, 포병, 기병이 같이 협동하는 걸 우리가 제병 협동 작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병과 모든 병과들의 협동 작전 이런 걸 이야기하죠. 합동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육해 공군이 같이 협력하는 걸 합동이라고 하고요. 제병 협동이라는 것은 병과들 간의 협조의 개념이고요. 연합이라는 것은 각 국가들 간의 협력 개념을 말합니다. 한미 연합작전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해공군 합동작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병, 포병, 기갑 등 제병 협동작전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우리 군사적인 용어로. 자, 이 당시에 병종들 간의 유기적인 협동 전술을 이미 2500년 전에 구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논의한 대로 바로 보병과 기병을 혼합한 이런 어떤 제병 협동군을 보유했죠.
그리고 사실 이러한 것들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들을 효과적으로 운용을 하지 못하면요. 전투 역량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 이 필리포스 2세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펠로폰네소스 전쟁, 페르스 전쟁 이후에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서로 도시국가들 패권 다툼을 하는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었죠. 약 27년간 이루어졌습니다. 요때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나고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지만 나중에 스파르타의 동맹국인 테베가 결국은 스파르타의 반기를 들면서 스파르타와 테베가 또 전쟁을 해서 결국은 테베가 승리를 하게 되거든요. 스파르타가 망해버려요. 이때에 결정적으로 승리를 테베가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에파미논다스라는 테베의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사선대영을 써서 스파르타를 물리칩니다. 우리가 사선 대영 우리가 마치 뭐 인수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에서 하깃진 전법을 써서 일본 왜군들을 완전히 섬멸했듯이 이 에파미논다스 테베 장군도 스파르타군을 사선 대영을 사용해서 완전히 스파르타군을 괴멸을 시키는데 이게 이제 BCE 371년에 일어나는 레옥트라 전투예요. 그래서 테베의 명장 에파민논다스가 이 레옥트라 전투에서 취했던 사선 대형을 창의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이 필리포스 2세였어요.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러한 사선 대형을 창의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일명 망치와 모르라는 공격 전술을 창안을 해냅니다. 자, 이 망치와 모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중무장 보병대 위주였던 당시의 그리스 반도 폴리스하고는 다르게 이 전술은요. 마케도니아 군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기병을 주공으로 사용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전차를 주공 부대로서 사용했던 것이죠.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전차를 앞세워서 전격전으로 북부 지역에 벨기에 지역으로 아르덴느 숲을 전격전으로 공격해서 파리 배후로 들어가면서 파리를 한 달 만에 함락을 하죠. 이처럼 기병을 주공부대로 해서 운용을 해요. 그리고 보병부대를 조공으로 운용하죠. 다른 폴리스들은 사실 밀집 중장 보병들을 다 주공을 해서 팔랑스란 대응을 맞춰서 이 대응을 전진을 시키면서 적과 근접 전투에서 이제 승리하는 이런 개념의 전투였는데 이 필리포스 2세는 기병을 주공으로 운영하고 보병을 조공으로 운영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적과 서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기동력을 이용해서 빠른 어떤 기동력을 이용한 이 중무장 기병대를 우회 기동을 시키는 거예요. 정면으로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고 좌측이나 우측으로 우회 기동을 시켜서 적의 후방에서 적의 주력을 치는 망치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기병부대를. 그리고 동시에 중무장 보병부대를 전열을 유지를 딱 하면서 앞으로 전진을 시키면서 정면에서 적의 기동을 저지하는 일종의 모르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보병이 중앙에서 적을 딱 고착 견제하고 그 다음에 기병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아서 위에서 후방에서 망치로 꽝 내리치는 거예요. 망치로 내리치려면 모루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충격이 엄청나게 크겠죠. 이런 어떤 기병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죠. 이게 이제 이 전술이 바로 기존의 전술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한 차원 높은 새로운 어떤 형태의 전쟁의 형태가 바로 이 마케도니아 군대가 썼던 망치와 모르의 전술이에요. 기병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창의적인 전투 방식의 이제 이 페르시아 군대는 한 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바로 도주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알렉산드로스의 정복 전쟁을 우리가 보면요. 이 마케도니아의 성장에는 사실은 알렉산더도 굉장히 위대하지만 그러한 기초를 발판을 마련한 사람은 아버지 필포스 2세였어요. 이 그리스 반도 북쪽에 있던 이 조그만한 마케도니아가 또 더군다나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바위로 뒤덮여 있는 이런 열악한 어떤 어, 환경 속에 처해 있었던 이런 마케도니아가 그리고 그 마케도니아 살던 주민들은 오랫동안 부족 단위로 이렇게 흩어져서 조상 대대로 사실 어렵게 삶을 이어오고 있었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리스 반도를 침공했을 때는 또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해서 여러 가지 페르시아의 물질적 어떤 인력, 물적 이런 지원을 강제적으로 또 해야 하는 이런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 외세가 침략할 때마다 제대로 하면 대응도 못하는 허약한 폴리스였어요. 여러 페르시아 등을 비롯한 침략 그리고 그리스 남쪽의 여러 도시 국가들로부터 약탈과 이 만행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케도니아에서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마케도니아를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이 필리포스 2세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기 아들 교육을 잘 시켰죠. 이미 멀리 보고 알렉산드로스 아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또 당대의 석학이 스승으로서 알렉산더에게 군주로 왕으로서의 자질과 또 군지휘관으로서의 충분한 어떤 인문학적 소양 그리고 사회과학적 소양, 군사적 소양 이런 것을 심어줘서 결국은 이러한 결실이 그리스 반도와 소아시아 일대를 모두 아우르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지도자의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한 이 창의적인 어떤 창의성과 혁신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의 창의성과 혁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요. 무엇보다도 또 이러한 창의력과 혁신을 요소를 갖고 있더라도 이걸 강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이 없으면 또 아무 의미가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이 또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필리포스의 지속적인 개혁과 군개혁과 또 군대의 어떤 강인한 훈련을 통해서 보병과 기병의 운용을 완전히 체계화했죠. 그리고 이 보병과 기병이 함께 싸우는 이런 어떤 전술을 제병협동의 개념을 발전을 시켜서 이러한 개념의 기초에서도 군사 훈련을 시켰고요. 망치와 모루 전술을 또 창안해서 기병을 주공으로 사용하고 보병을 조공으로 사용해서 기병을 우회해서 후방에서 적을 타격하고 망치 역할을 하면서 적을 타격을 하고 그 다음에 보병은 고착 견제하면서 모루 역할을 하면서 적을 완전히 섬멸하는 이런 어떤 망치와 모루의 개념 이건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슐리펜 계획이라는 걸 나중에 논의할 텐데 이거 여기서도 우리가 망치와 모루의 개념이 나옵니다. 프루시아의 군대에서 출발한 이 망치와 모루 이 개념은 나중에 프루시아 군대에서도 또 이어지고 독일군까지 이어집니다. 나중에 그건 또 한번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혁신적인 어떤 전술을 개발함으로써 시스템적으로 전투를 2500년 전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일종의 오늘날 말하면 military transformation, 군사 혁신이죠. 이런 군사 혁신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군대는 당시 이 그리스 반도와
소아시아 일대에서 무적의 전력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요, 지속적으로 새로운 전술과 전략, 그리고 무기를 개발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구비했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전쟁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 이러한 것을 성공적으로 또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또 지도자의 어떤 굳은 신념, 그리고 선각자적 사고를 가진 지도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페르시아전에서의 전쟁에서의 마라톤 전투와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의 이수스 전투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시대에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무기 체계를 발전시켜서 전쟁을 수행하느냐. 이러한 전쟁은 결국은 그 당시에 어떤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무기 체계의 변화가 오고 또 싸우는 방식에도 변화가 온 것이죠. 즉 전쟁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기술과 과학 기술과 사회적 요인을 반영하는 것이 전쟁이죠. 엘빈 토플러 부부가 이야기했듯이 전쟁과 반전쟁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전쟁은 사람들의 인간의 경제 방식을 경제 활동 방식을 반영한 것이죠. 일하는 방식을 반영한 것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로마 시대 포에니 전투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시대의 전쟁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